안녕하십니까. 마켓11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윤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오늘 또 모처럼 만에 반등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외국인들 매도가 400억 정도 나왔어요. 예, 400억 정도. 생각보다는 오전장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300억이 나와서 오늘 조금 매도가 좀 진행이 되려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9시 한 반 넘어서는 매도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세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선물 쪽에서 그나마 오늘은 미결작정이 증가하면서 단기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낙폭을 줄이는 데는 외국인 매물 축소도 기여하고 있지만 선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것도 신규 쪽의 매수세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기여하고 있는 건 다 아시겠지만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율이 다시 또 원화 약세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수출주들이 고개를 들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IT 종목군들 중에서 뭐 LG전자를 위시로 한 몇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의 하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추세 반전의 신호가 쉽게 나오겠느냐라는 것도 일단은 좀 부담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에선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의 폭과 질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양상이고, 무엇보다 선물 시장 쪽에서 먼저 매물이 시작되면서 조정이 나타났던 만큼 선물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조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매도 금액은 오히려 장중 흐름보단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매도는 또 소재주들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유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유가가 올랐는데 급락했고, 오늘은 또 유가가 반대로 급락했는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또 BGF 리테일 같은 실적 발표한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조금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대형주는 팔고 있지만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기관과 함께 중소형 의약품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현대약품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제약주는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참고 기준으로는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영진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눈에 띄고 있고, 저는 자동차 쪽에서는 항상 만도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 만도가 어느 때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최근에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대형 IT 종목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또 수익률 기준에 놓고 보게 되면 중소형 제약주들의 반등이 가장 강하고 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런 제약업종 내로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모습, 코스닥장의 바이오 종목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특징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공이 이 소재주들에 대한 매도는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틀 연속 급락했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강부합권까지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 출발을 했고요. 한 0.5% 정도, 36% 정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한 다음에 이제 플러스권에 대한 쪽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반등에 대한 쪽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발표된 이제 독일 지표죠. 산업생산 지표를 잠깐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산업생산 지표를 보게 되면은 독일 산업생산 지표가 이제 1.9%가 나왔습니다. 1.9%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시장 예상치는 한 0.5% 정도였는데 이제 서프라이즈에 대한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 주셨는데, 환율이 어제도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1175원에 끝났죠. 1175원 마감된 것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쪽이 여전히 이제 좀 유효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고, 어제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도 3% 급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서 한 1.75%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철강주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급락이었는데, 오후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따라서 낙폭에 대한 쪽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밑에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X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 이렇게 조금 화면을 좀 키워서 볼 텐데, 좀 화면을 키워서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US 스틸입니다. US 스틸 같은 경우가 어저께 13.85%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K 스틸 같은 경우가 13.45%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도 9.5%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에 대한 하락에 대한 흐름이 이제 한국 그 철강 업종에 대한 쪽만 국한된 것에 대한 쪽은 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철강 선물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철강 선물에 대한 하한가 기록 자체가 이 철강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을 좀 위축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싱가포르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의 철강 가격, 철강 선물 6월달 철강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을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이 선물 가격, 6월 선물 가격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석 가격, 철강 가격 모두 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 원자재 투기에 대한 쪽을 이제 단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증거금률 인상, 그 다음에 수수료 인상하고 나서 지금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소재 쪽에 대한 쪽을 좀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눈에 띄는 거, 어제 이제 그 화장품주들에 대한 신고가, 경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쪽으로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을 보게 되면 KT, 그죠? KT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외에 또 지금 보게 되면 KTNG, KT 한국전력, 코웨이,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하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큰 흐름에서의 스타일 로테이션, 지금 시클리컬 사이클에 대한 쪽에서 성장형 섹터로, 그리고 또한 이 배당주 섹터에 대한 쪽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 또 뭐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셔서 배당 관련주들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늘은 중소형제약주들의 반등이 네네.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죠. 일단 영진약품이 네. 뭐 장중 변동은 계속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네. 있는 모습인데, 오늘 외국 창구 쪽의 매수 이익과 함께 중소형 제약사들의 상승을 뭐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업종으로 봤을 때도 오늘 뭐 기계업종과 함께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의약품 업종 내에서도 지금 종목을 뭐 살펴보시게 되면 현대약품, 영진약품, JW중해제약, 뭐 국제약품, 동성제약, 종근당, 뭐 동화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전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이슈로 하는 대형주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뭐 물론 동아에스티는 뭐 2%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이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오늘 뭐 시장에선 가장 뭐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기계업종의 움직임을 보시면, 그동안 뭐 두산그룹주들의 상승이 기계업종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거래가 폭발하고 있는 게 KC코트레일 같은 종목군들의 거래가 폭발하면서 업종의 뭐 상승을 이끌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는 자동차주들의 반등, 그리고 일부 조선주들의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환율의 위시로 한 낙폭과대를 위시로 한 종목군들의 반등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뭐 LG전자의 반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반등이 계속 이어질까요? 본질적인 흐름에 계속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 환율에 의해서 조금 가격의 낙폭을 줄이는 정도이지 아주 뭐 급격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지금 뭐 보합권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수료원의 결함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매매 동향상에서는 기관들의 매물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가 지금 MOA인데 합의각서거든요. 그러니까 MOU보다 한 단계 낮은 합의각서에 대한 쪽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MOA를 좀 더 구체화한 게 MO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이제 작은 종목에서 좀 발생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자금에 대한 쪽이 좀 쏠리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베스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그 클라우드송님이 엄청나게 지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지난번 그 포스코 고점도 내가 맞추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공개 방송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가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 웃는 소리 하나 할 텐데 요즘에 바나나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바나나 막걸리를 시켜서 먹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 병 딱 이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맛보자 그래갖고 술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먹었는데 깜짝 놀랐네. 이거는 맛있었어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바나나 우유에다가 막걸리 한 3방울 섞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바나나 막걸리가 아니라 이건 바나나 우유도만 그냥. 혹시 바나나 몽쉘 통통이나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안 먹어봤는데 네. 그 바나나 우유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바나나 우유는 어렸을 때 좀 좋아했는데 이게 막걸리가 살짝 가미된 바나나 우유라 이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 먹을 때는 또 술 또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많이 나갔다. 바나나. 그래서 저도 예. 그 어량이라는 그 막걸리 전문 주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처음에는 유자 막걸리를 몇 번 네네. 먹었는데 그 네. 유자청 잔뜩 섞은 거잖아요. 예. 한 3잔까지는 정말 맛있는데 네 잔째부터 막 물리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달고 막 이래가지고. 예. 좀 약간 그런 예,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죠. 그 바나나 몽쉘이랑 바나나 초코파이도 다 먹어봤는데 오리지널이 더 맛있어. 그냥 크림이. 역시 그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다가 하는 얘기 중에 야 이거 별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지금 바나나 관련주들이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만약에 중국을 노리고 만들어서 중국 쪽에서 반응이 좋다라면은 그때는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 바나나 맛 우유, 뭐 바나나 맛 막걸리, 바나나 맛 초코파이, 바나나 맛 몽쉘 통통 아직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바나나 한번 막걸리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랑 똑같은 네네. 거 아닌가요? 저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 방송 나이가 예, 저랑 다르셔서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 먹기 예,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어려웠죠. 저희가 하나에 이제 1,000원. 예, 한 송이에 1,000원. 네, 대학생 되기 전부터 네.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바나나 너무 흔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도 그럼 뭐 그런 비슷한 단계인가 보죠? 그럼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바나나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머리통 깨지고 엄마가 바나나 우유 사주고 바나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에 대한 쪽을 좀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좀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답을 못 네네. 찾는 거죠. 일단 뭐 배당 관련돼서 또 투자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또 지금 몇 년째 박스권 안에 갇혀서 이게 쉽게 돌파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다른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ETF 형태로 갈지 아니면 펀드 오브 펀드 형태로 갈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당연한 추세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도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시지 네. 않으면 네네. 좋은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MTN 방송을 듣고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앞으로 점점 늘려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위험을 뭐 피해가려는 전략이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내에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11조 원의 예를 들어서 뭐 충당금 폭탄이 터진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경색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시장 시스템에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군데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자산을 운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그 운용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CIO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움직이셨던 분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 뭐 채권 위주 이런 쪽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새로 CIO로 오신 분은 좀 더 공격적이고 다양한 자산, 다양한 주식 쪽에 투자할 것으로 보여서 국민연금의 국내 시장의 장악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쪽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20%에서 24.5%에 대한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금액 자체가 국내 주식 비중이 20에서 17.5%로 축소된다고 해서 그 연기금이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을 파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운용 기금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에 배정하는 자금에 대한 쪽이 줄어든다.
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운용 기금에 대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한국 주식을 팔아갖고 해외를 사는 거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연기금이 좀 들어왔으면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연기금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에 대한 쪽을 연기금도 한 몇 년간의 박스권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또 하나 그 이슈,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또 들어갔거든요.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또 플러스로 반전이 됐네요. 플러스 반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은행권 부실 채권 공식 통계 9배가 넘는다. CLSA에서 국유기업 대출에 대한 쪽은 전부 다 빠져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국유기업 대출은 아예 그냥 다 빼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권 부실 대출 전체 자산에 대한 채권 비중이 한 15%에서 19%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공식 통계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부실 채권에 대한 규모가 1조 2,800억 위안. 그 우리나라로 또 치게 되면 1,000조가 넘는 거죠. 1,000조가 넘는 이 부실 채권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라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이게 1,000조의 부실이 발생을 했다라면은 정말 이제 중국으로서도 과연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쪽에 의구심이 드는데, 중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또 그 해결책에 대한 쪽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역시 IMF도 CLSA 보고서가 있기 전에 중국 부실 채권에 대한 쪽을 지적을 했었고, 그 전에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위안화 투기 이런 쪽으로 들어갔던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쪽들도 전부 다 이제 이거를 노리고서 이제 베팅을 들어갔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위안화 환율 고시도 지 맘대로 막 바꿔버리니까 이거를 시장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닫아버릴 수도 있고, 환율 고시 그래, 그럼 오늘은 내려. 너 팔 때까지 내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실이 있다라는 건 숨길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럼 이 부실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쪽인데, 중국 그 은행들이 이제 내놓는 방안이 뭐냐면,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해당 채무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코코본드 같은 거. 그러니까 출자 전환으로 다 돌려버리겠다. 출자 전환으로 전부 돌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됐거나,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 확정된 사안에 대한 쪽은 아니지만, 세부 사항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실 채권을 묶어서 증권으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일단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1,000조 원의 자금이 만약에 1,000조 중에서 한 300조만 들어와도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공급에 대한 쪽이 이제 과잉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유럽은행들 지난번에 코코본드 문제 때문에 급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대출채권 그 회수율에 대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회사채 문제에 대한 얘기, 오늘 소폭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부실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짓누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4월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철강석 가격도 내리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한 쪽을 이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미묘한 게 지금 환구15라든지 인민일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오늘 이데일리에 올라온 뉴스를 조금 보시면 중국의 빚 의존 성장은 신기루다. 근데 이거를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환구15도 그렇고 인민일보도 그렇고 분명히 관보인데 이 관보의 논설을 정부의 유력 관계자라는 시각을 올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성장 이 구도를 끌고 온 게 공청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유일하게 공청단에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게 리커창 총리잖아요. 네. 근데 리커창 총리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채권 위주의 성장, 이게 부실해졌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서 관보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주석이 향후 리커창의 경제 정책을 제어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다라는 외신 기사와 함께 이것을 또 번역한 이데일리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라는 거죠.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상하이방 태제당으로 대표되는 시주석 파와 또 공청단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리커창류의 싸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싸움 자체가 향후 뭐 파급을 크게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또 하나 이슈, 지난번에 제가 그 올라올 때 사고가 살짝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네네. 이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던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제네시스가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쪽 뭐 이렇게 해서 선전을 했었잖아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중간에 손을 놔도 된다, 발라도 된다, 뭐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카메라 달아놓고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광고를 이제 엄청나게 써먹었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쪽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뛰어갖고 나오지를 않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 그 자동차에 대한 얘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크라이슬러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내용에 대한 쪽을 쭉 보게 될 텐데,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쪽 자동차를 또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네. 잠시만 기사를 한번 볼 텐데, 이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뭐 증권가 수혜주를 찾아라. 아직까지는 정확한 수혜주에 대한 쪽들은 나오진 않고 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구글, 피아트, 크라이슬러, 미니밴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겠다. 구글, 우버, 포드가 자율주행 연합을 결성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련주로 나오고 있는 게 만도, 지금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에이스테크, 코리아 오토글라스, 팅크웨어 등등에 대한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에이스테크가 레이더용 안테나, 만도가 헬라 일렉트로닉스와 합자 회사를 설립해서 에이다스 센서 부품 생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쪽은 센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 이게 핵심이고, 인지하고 처리하는 이 기술에 대한 쪽이 핵심인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현대모비스가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가능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만도가 만들고 있는 그 ADAS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모듈을 조합해내는 기술 자체는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현대차, 기아차에만 들어가도 뭐 만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AS 시스템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뭐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센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누가 뭐래도 그렇지만 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언급해 주셨던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애플의 카플레이가 어떻게 구현해 내는지,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이것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칩들이나 센서류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차에서는 인피니온 칩을 그동안 썼거든요. 근데 향후 이것이 또 다른 쪽으로 좀 바뀌게 될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아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향후 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켓 11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